대한민국 국회사에 한 획을 그은 혁명동지 박정희의 오른팔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최다선 킹메이커. 만 26세 최연소 민주화의 승무사. 강렬하네요.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용구보에 감금된 채 129시간 만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또한 나에게 유일한 영웅은 국민이다. 국민들과 함께 정말 피와 눈물로 쓴 역사의 결실이지요. 자, 먼저 JP, 김종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이 편의상 좀 직함 떼고요. 이름으로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종필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의 최친근으로 그렇죠. 박정희의 2인자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네. 혈연. 자, 이렇게 인척 사이가 된 박정희와 김종필은요, 10년 뒤에 이른바 혁명 동지가 됩니다. 바로 1961년도 일어난 사건이었죠. 5.16 군사정변. 이 정도면은 그러면 김종필이 박정희의 오른팔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당연하죠. 군인이었던 이 김종필은요, 1963년에 준장으로 예편하면서 공화당 창당의 주역으로 활약하고요. 또 6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서 공화당 의장이 됩니다. 가족 관계를 넘어서 혁명 동지로서 함께 이렇게 정권까지 장악을 했다면 굉장히 사이가 든든해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요, 참 정치라고 하는 게 묘합니다. 이 관계가 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김종필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요, 누군가의 견제가 함께 시작하겠죠. 설마 누구? 박정희? 맞아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김종필 씨가 굉장히 중용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70년대 유신 작업에선 철저하게 배제를 당합니다. 게다가요, 무려 3번이나 가택수색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김종필 총리도요, 1987년이면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6월 항쟁 그 해입니다. 그때 이제 제 13대 대선에 출마를 하는데요, 낙선합니다. 자, 하지만 남을 권좌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치력을 지닌 파워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총리를 두고 이 수식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 바로 킹메이커. 오. 크리스찬, 킹메이커 씨 뭐예요? 킹메이커요?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박정희 대통령 말고도 그 김종필이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또 있나요? 아유, 너무 많죠. 14대 대선에서요,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면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고요. 다음 대선, 15대 대선에서는요, 김대중과 연합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의 연합은요, 한국 정치사의 가장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장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DJP 합의문은 김대중, 김종필 두 분의 역사적인 결단이었고 이로 인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0년 만에 여야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룩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합의문을 믿고 두 분이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이룩해서 내각 책임제를 이룩하고 그리고 IMF를 하루빨리 극복하라는 취지에서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50년 만에 정권 교체였네요. 그 전까지는 정권이 그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혁명적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정권이 교체된 적은 있어도 이렇게 평화적 방법에 의해 가지고 여와 야가 교체된 거는 이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 이 DJP 연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렇게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모습에 김종필의 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김종필은 끝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네, 딱 거기 2인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쨌건 총리 시절 이 대통령 보좌를 넘어서요. 직접 국정 현안을 컨트롤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 있는 총리,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총리는 저는 김종필 외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04년 김종필은 다시 한번 10선을 도전합니다. 질십을 넘으셨는데 10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인생은 그냥 극회사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떨어지면서 정계에서 면제하게 됩니다. 실패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YS 누굽니까? 김영삼. 네, 김영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3년 5월 18일 그 5.18 민주화 운동 3주기를 맞이해가지고 김영삼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갑니다. 사진은 단식 8일째 되던 날, 이 전두환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겠잖아요. 입원된 후에 누워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김영삼의 단식 투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병상 앞에서 막 온갖 음식들을 차려놓고 냄새를 막 풍기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요. 네. 와, 이건 너무한다. 당시 김영삼은요, 민주화를 위해서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 단식을 시작하면서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 선언의 결과가 저는 6월 항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6월 항쟁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83년도 단식을 통해 가지고 선언했던 그런 문구라고 볼 수 있겠죠. 언론 통제 해제, 정치범 석방, 해직 인사 복직, 정치활동 규제 해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 요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3대 초선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김영삼 의원은 총 9번 당선됩니다. 이 김영삼도요. 김종필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최다선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와, 근데 수식어가 정말 많이 붙네요. 그죠? 최연소부터 최다까지. 네. 그만큼 이 김영삼이 국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이 야권에서는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맞설 강력한 후보 필요했거든요. 자, 이때 김영삼이 정말 젊은 나이에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됩니다. 40대 기수론 40대 젊은 정치인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 근데 최연소 국회의원 출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되게 뭔가 이렇게 또, 딱 걸맞는 말을 했네요. 그렇죠. 예, 정말 당시 정말 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어떤 구호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대 교체 여론을 주도한 것입니다. 40대 기수로는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정치적 선수치기였다. 이렇게 40대 기수로는 당시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이에 반해 당 원로들은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봤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상유치. 이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어린 애기들이 무슨 대통령이냐라며 김영삼을 강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40대 기수로는요, 당시 원로 정치인들이 독점하던 우리 정치사의 큰 변화의 한 획을 그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했거든요. 결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야당 신민당 후보는 김영삼 의원이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싸웠던 김대중 의원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요, 1974년에 김영삼 의원은요, 만 46세로 최연소 야당 총재에 또 오르게 됩니다. 1974년 최연소 제1야당 총재로 선출된 그는 달갯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면서 유신타도에 앞장섰고 1979년 의원직 제명 때는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DJ 김대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대중은요, 김영삼과 함께 그 민주화 세력의 양대 거목이었죠.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대신 김대중이 출마하게 되면서 이 김대중은 당시 그 여당 후보였던 박정희에 맞붙게 되는데 누가 이겼죠? 박정희였죠? 박정희. 맞습니다. 95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이기면서 김대중은 아쉽게 패배하게 됩니다. 김대중은요, 박정희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이 김대중은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이후 1972년 10월 따단 뭐가 선포가 됩니까? 바로 유신. 유신이 선포가 되면서 해외에 지금 나가 있었더니 김대중은요,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체류하면서 바로 이 유신 독재 통치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놓고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선생님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이라도 내일 아침이면 태양이 반드시 다시 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에 떨어져도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역사이다. 나는 역사에서 정의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또한 나에게 유일한 영웅은 국민이다. 국민은 최후의 승리자이며 양심의 근원이다. 나는 이런 신념하에 살고 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즘 세계에 나가 있는 그런 모든 정치인들까지 다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세계 이목도 있고 그런데. 되게 눈엣 가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네, 1974년 8월 8일 일본 도쿄 발레스 호텔에 있던 김대중이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네, 그 유명한 사건. 네. 그래서 그해 9월 이 시간에 주목하고 있던 일본 당국이 김대중 납치 사건 특별 조사 의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수사는 그냥 흐지부지 종결되고 말았죠. 네.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김대중이 본 것처럼 진짜 그 당시의 정권에서는 엄청난 표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본에서도 이렇게까지 수사에 나섰는데 한국 국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 제대로 수사는 했는지 궁금하네요. 김영삼 의원이네. 김대중 씨 납치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 경위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검찰에 의하면 연 8,000명의 전담 수사관을 전국에 불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발생 40일이 경과한 이때까지 그 사건에 단서 하나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테러단의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본부에서는 한다는 소리가 문화공보부의 이 단체 등록 여부를 알아보았다 하니 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경쟁자이기도 했지만요, 민주화 투쟁의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의원도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의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죠. 근데 그 김대중은 어떻게 무사하게 돌아오게 된 걸까요? 김대중은요, 8월 8일에 납치된 이후에 그 선박 용금호에 감금된 채 이 동해 바다로 강제 압송되었다가요, 8월 13일 무려 129시간 만에 기적처럼 서울 자택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써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그 조사 결과요, 당시 중앙정보부의 소행임이 공식적으로 밝혀집니다. 예, 중정의 어떤 그 행위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전히 그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 등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신 체제에 대한 이 국제적 비난 당연히 고조됐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유신 반대 운동도 활발해졌죠. 그리고 국내에서도요,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물리대생들이 김대중 납치 사건의 그 진상 규명을 주장하면서 이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학생 시위가 2년간의
침묵 상태를 깨고 다시 분출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를 수없이 박해한 사람들을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1971년 위장 교통사고, 1973년의 동경 납치 사건, 그리고 1980년의 용공 조작 등으로 저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사람들도 모두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 정치가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박탈하려 할 때 모든 것을 바쳐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군사 통치가 종식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화와 타협, 국민의 여론과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뉴 DJ 플랜이 지향하는 정치의 방식입니다. 자, 정말 이렇게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세 명의 거물 정치인 삼김 각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해, 우리는 아직도 그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1987년이죠. 1987년 6월 10일 정권 교체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6월 항쟁인데요. 그 결과 민정당 당대표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게 됩니다. 삼김이 활약하던 그 시절 국민들과 함께 정말 피와 눈물로 쓴 역사의 결실이지요. 이후 1987년 12월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40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정치 발전의 획기적인 전개가 될 정치 행사입니다. 또한 분열과 투쟁으로 얼룩진 정치 풍토를 일소하고 우리의 정치 수준을 선진의 대열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기간 중 여러 곳에서 유세장 폭력이 자행돼 후보자의 신변을 위협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려 민주화를 열망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13대 대통령 당선자는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투표율은요 무려 89.2%였습니다. 대선 후보 투표율이 거의 90%에 육박했어요.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노태우 대통령은요 당시 역대 대통령 중 최저 득표율. 근데 이 득표율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최저 득표율. 아니 왜냐면 이 득표율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몇 퍼센트였냐면 36.6%. 네, 당시 노태우가 당선에 성공한 여러 요인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는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 실패죠. 이게 당시 김영삼의 득표율 28%, 김대중의 득표율 27%, 합하면 몇 퍼센트? 55%. 이기는데. 6월 항쟁의 결과는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결과로 나온 건데, 네, 결국 이 둘의 그 합산 표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음에도 결국 단일화 실패와 그 분열로 인해서 36.6%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노태우 여당 후보에게 1등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대박이다. 총선에서는요, 각각 영남, 호남, 충청의 표를 결집하면서 와우, 여소야대, 여당이 적고 야당이 큰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실 좀 대한민국을 좀 괴롭히는 그 문제가 드러나는데 아주 굉장히 고질적인 그리고 또 치유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좀 읽어주시죠.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클로즈업된 우리 사회 지역 감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갈등에 의한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와 지역 감정은 광주 사태를 거치면서 수립된 제5공화국에 이르러 가장 심화돼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국가 공동체 일탈 의식으로까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은 물론이려니와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후보 고향이 어딘지를 보고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도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김영삼은요, 경남 거제 출신으로 이 영남의 지지를 확보했고요. 또 전남 신안 출신의 김대중은 또 호남의 지지를 확보했고요. 또 김종필은 또 충청의 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선거 때 보면 한국은 아직도 그런 경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멕시코는 어때요? 멕시코는 조금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저희 젊은 세대들은 그 지역 감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잠시만. 다행이죠. 진짜 궁금해. 진짜예요? 진짜로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진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선거를 할 때는 그래서 저희는 인물의 능력과 인품 그리고 공약 같은 거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르다.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그 Z세대의 다른 친구들이 정말 그 정치에 대한 얘기를 서로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고 또 치우침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네. 네.